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는 민심과 지방선거, 재보궐선거를 살펴볼까 하는데, 와, 이 국민의힘 진짜 이게 심합니다. 이 정말 심각해요. 예. 이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 꼭 좀 여러분께서 보여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민심 바로미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을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형광 기자. 진짜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박형광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태균이 우리 사이를 또 이어줘 주시죠. 맞아. 그 이후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 아, 그쵸. 명태균 게이트 하고 난 다음 처음이죠. 네, 오늘 그리고 뭐 국민의힘 맛깔나게 까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도 원하는 바예요. 왜? 제가 아는 국민의힘 사람들은 현광아, 빨리 좀 우리 당 좀 망하게 해달라.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친한 게겠네. 아닙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권파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당권파는 친한 게든 뭐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요. 있어요. 오, 굉장히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좋다. 재밌겠다. 네. 자, 국민의힘은 윤호개인의 부활을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들이 또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출마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추경호. 추경호.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야. 그런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거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한 달 동안 시끄러워야 돼. 그러니까요. 이거 하나만으로. 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투표지 이름이 적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달 내내 시끄러워야 된다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런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추경호를 응원하기 위해서 장동혁이가 대구를 또 찾았고요. 거기에서 또 막말을 막 쏟아냈는데 그 막말 조금 힘들더라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은의 대변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수의 심장 대구의 김부겸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출장소를 대구에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래서 사회주의를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지키는 그런 선거입니다. 지난 겨울 우리가 추경호다를 외치면서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진짜 색깔론. 내란은요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입니다. 네. 내란이라는 게. 근데 꼭 민주주의 파괴범들이 꼭 무슨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따 얘기를 해. 독재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한 세력들이거든. 맞아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따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대구 민심은 어떤지 요번에 좀 기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살펴드려볼까요? 대구시장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장 6페이지인데요. 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주에 그 한길리서치가 매일신문으로 조사를 했던 게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추경호 후보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만 김부겸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와서 네? 충격스러운 그 조사였는데 바로 같은 날 조사한 리얼미터 TBC 조사는 네. 그 전과 비슷하게 김부겸 후보가 꽤 많이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측 상단에 보이는 게 리얼미터 조사고 네. 왼쪽에 있는 게 이 한길리서치 매일신문 조사인데 이게 조금 이상했죠. 뭐야? 그 이후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맞느냐 아니면 한길리서치 조사가 맞느냐 막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바로 MBC 조사가 이어서 나왔는데 역시 김부겸 추경호 후보의 격차가 리얼미터랑 비슷하게 한 8 내지 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붙어 있네. 네. 갈수록 이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전에 여론조사가 이제 나중에 지방선거 투표
결과랑 비교해 보면 실제 여론조사하고 한 3 내지 5%포인트는 줄어들어 있다. 왜냐하면 그 샤이 열세 표심이 나중에는 투표장에 나와서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숨겨진 표심을 특히 민주당에서는 감안을 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점차 조금씩 좁혀지는 그런 추세인데 예,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또 조사가 또 가끔은 튈 수도 있는데 약간 저희가 봐도 이상한 조사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북갑에도 한동훈 후보가 지금 약간 열세로 나오다가 오늘 또 다시 박민식 후보를 이기는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보면 문항 설계가 조금 다른 데랑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까 요 대구 조사는 문항 설계나 아니면 날짜가 저희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았는데도 조사 결과가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들 때문에 조금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보시면 대체로 아직까지는 대구를 비롯해서 모든 조사 그 지역들이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혹시 그러면은 이게 저 궁금한 게 조사 개요가 그 유선이 많이 들어가 있는 조사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안심번호로 무선으로 하는 이게 왜 조사입니다. 여쭤보냐면 그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고령 지역이다 보니까 고령사회 지역이다 보니까 유선을 넣어야 좀 민심이 좀 잘 잡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부산은 지난번에 그런 조사 하나 있었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았는데 그렇지도 않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의아한 조사였는데 아니 그러면 뭐 한길 리서치는 뭐 조금 튀었다 치더라도 네. 뭐 리얼미터나 뭐 MBC 여론조사만 봐도 저는 사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내란 아마-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에요. 재판받으러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 지역이 대구 지역이 뭐 워낙 TK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심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보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인데 어떻게 우리 나라 시스템을 무너뜨린 범죄거든요. 지난번에 내란은. 김문수 후보도 여기서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 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후보 입장에서 득표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구는 난공불락이다. 와. 그래서 아 대구가 진짜 이 보수의 가치를 좀 한번 보여주있어. 그러니까요. 이 보수가 뭡니까? 이 대한민국 시스템을 좀 지키자는 건데 이 시스템 무너뜨리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김부겸 후보니까 이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부겸 후보가 지난번 지난 지방선거 때 40% 이상 그렇습니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뭐 60% 넘는 대통령 긍정 평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당청 지지율이 높고 네. 김부겸 후보는 40% 이상 득표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뭐 대략 한 45에서 50% 사이 득표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나머지 이제 실망했던 보수 유권자들이 추경 후보를 지지를 하는데 그게 한 30에서 35% 정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이분들도 그 다들 알고는 계시겠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 그치. 거죠. 가끔 깜빡깜빡 하시겠죠. 아니 이걸 어떻게 깜빡해? 뉴스에 나오면 이제 아시는데 아시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알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분들이 다수겠죠. 그러면 뭐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아니,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그럼 뭐 어쩔 도리가 없는데 네. 아시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진짜. 알면서 네. 뭐 알고도 이렇게 하시면 뭐 나는 뭐 어쩔 도리는 야, 없지. 진짜 어지러지하다. 어쩔 근데 진짜 도리가 대구는 없어. 어쩔 수 없는 곳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고 장도혁 대표 저희 가서 이제 색깔론을 꺼내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와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데 형과 나더라 외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곧 지나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잘 먹히지 않는다. 장동혁 대표 메시지가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랄까 당의 입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예. 하지만 대구에서는 먹힌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워낙 좀 위태롭습니다. 이 수치 자체가. 네. 그래서 김부겸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다. 나와 조금 온도가 조금 차이가 날 만한 발언도 있을 수 있잖아. 네. 하지만 김부겸이 말하는 것은 다 정답이다. 저는 그런 스탠스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구 민심을 지금 막 청취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박진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전직 20년 대구 시민 박진영입니다. 네. 아, 대구 왜 이러는 거예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네.
추경호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습니까? 궁지에 몰린 쥐를 잡는 법이 이게 찔러서 잡는 법이 있고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가둬서 굶겨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굶겨 죽이는 법이 더 좋았는데 우리가 너무 몰아붙이지 않았나 이런 좀 느낌도 그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 몰아붙이지 않았나가? 내란 세력이라고 계속 하니까요. 자기들끼리 뭉쳐서 뭉쳐요? 네, 극단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니, 내란 세력을 내란 세력으로 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그 저 세력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한테는. 아니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큰 범죄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거를 무슨 아니, 어떻게 이거를 내가 달리 설명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저로서는. 근데 이제 선거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전문가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금 내란 문제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는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인 것보다는 지금은 사법과 수사의 문제, 국회에서 하는 특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집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내란이라는 가는 것을 내란 세력 척결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는 선거 전술 측면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번에 김부겸 후보가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조작 기소 관련해 가지고 국정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특검을 민주당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특검의 권한에 그 공소 취소 권한을 넣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부겸 후보가 지금 뭐 나 죽일 일 있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은 뭐 저는 정무적으로 좀 조율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는 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가 없으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 당연한 그건 거 맞는데 아닌가요? 그건 네. 매우 상식이죠. 근데 네. 당사자 그 후보가 선거하는데 요게 좀 힘든가 봐요. 요런 게. 네. 그래 뭐 나 지금 죽일 일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그 김부겸이 또 정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건 저는 동의는 어렵습니다. 그 말은.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네. 중앙 정치의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것이냐, 아니면은 여당답게 지역 수건 사업이라든가 거대 민생 이슈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가를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가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란 종식 선거를 해도 우리가 이겨요. 그죠? 그런데 대구 같은 데를 생각하다면은 그거는 사법적 절차와 다른 지역의 중심으로 두고 영남 지역에서는 지역 수건 사업 위주로 여당 후보니까 해줄 수 있다 선거로 가도 네. 되지 않느냐. 네. 그 이슈 지금 만들어내냐라는 지적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구랑 부산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공소 취소된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환영해. 국민의힘 쪽에서 그게 프레임이 잘 먹힌다라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거지? 그렇죠. 거봐. 그러니까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사실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공소 취소 특검 관련해서는 수기해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특검에 옳고 뭐 잘못됐다 이걸 따지지 말고 따지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 되니까 다른 메가 이슈를 던져달라 오케이, 이야기를 오케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구는 더 그렇게 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추경호의 지역구 대구 달성군이 이제 보궐선거 치러야 되겠죠. 추경호가 이제 출마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은 그 달성군에 또 결국. 윤호긴 이진숙을 또 단수공천. 이 사람을 완전히 지금 인내심 테스트를 합니다. 결국 자, 이진숙은 윤호기인이야, 첫째. 네. 둘째, 대한민국 방통위를 엉망으로 운영했던 사람이야. 네, 이인이 이인 막, 체제에서 네. 갖고 지금 사법부에서 다 바로잡히고 있어. 너가 다 틀렸다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가 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해도 이 시기에- 됩니다.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돌아보. 난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이진숙이가 이거 약속 받고 자기가 백의종군 한다느니 뭐 눈물 질질질질 흘리면서 보수 언론에서 칭찬 받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선거라는 것이 정책 비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전략 전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게 따로는 구분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진숙을 왜 공천하느냐. 일단 당내 문제에서 극우들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니까 장동혁은 또 이진숙을 공천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 전략의 측면으로 보면 이진숙을 공천하면 일단 극우층이라도 결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을 통해서 극우층이 결집하면 또 하나의 약점은 또 존재하죠. 중도라든가 합리적 보수들은 또 결집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틈새에서 우리가 어느 프레임을 치고
막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물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대구는 두 인물이 중요합니다. 네. 이진숙과 주호영입니다. 이진숙까지는 가는 거예요. 결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부겸 특미까지 뭐 잘 아시겠지만 한 10% 밑에까지는 결집하는 거예요. 네. 나머지 김부겸까지 따라잡는 데는 주호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호영은 결집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주호영은 불참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취재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이게 힘들어. 달성군의 공천을 두고 두 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고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냐 김민수냐. 그러니까 둘 다 사실 윤어게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제가 방금 전에도 통화하고 왔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김민수 최고도 이게 공천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둘 다 윤어게인인데 왜 그러면 이진숙이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부터 돌던 얘기입니다. 그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사실은 한 달도 전에 유영아 후보와 추경호 후보와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씨가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당권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인데 본인의 세력이 없는데 그렇죠. 박근혜가 손을 잡아주면 어떨까? 좋아하지. 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사실은 둘을 경선을 붙여서 이기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운다라는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사실은 주호영과 이진숙이 경쟁력이 강한 사람인데 갑자기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장동혁 대표가 이진숙을 공천을 주는 이유가 사실은 다음 당권을 위한 포석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은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대구 시민을 정말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근데 또 대구 시민들이 또 좋아하니까 내 생각은 또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 지금 너무 어지러운 게 진짜 6월 3일 이후로 국회에서 이진숙을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아니죠. 그러니까. 네. 끔찍합니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단수공천 됐죠. 네. 이진숙하고 같이 방통위를 또 망가뜨린 인물이 김태규라고 있습니다. 그 2인 중에 한 명. 2인 중에 한 명. 네. 이 둘이가 다 망가뜨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자를 울산 남구 갑에 단수공천했어. 와, 나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자를 울산 남구 갑에 단수공천을 해버리네. 진짜. 대한민국 방송을 그냥 다 망가뜨린 두 사람을 다 공천을 했다. 와. 울산 전화 좀 돌리시죠. 난 남구갑은 잘 와, 이거는 나는 진짜 힘들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뭐 이 사람의 뭐 문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영상 잠깐 좀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 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박문진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이 막 욕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모욕했다고 아주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다시 상기 차원에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국회에서 국회다잉. 네. 그래서 이제 울산 남구가 보궐선거는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 경쟁하게 되죠. 전태진 변호사 그리고 김태규. 네. 이거 전태진 후보가 못 이기면 이건 진짜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최 차장님이 힘 좀 써주세요. 아니 내가 울산. 영향력이 너무 없어. 그때 우리가 전태진 후보 한번 모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좀 더 끌어올리셔야 돼. 끌어올려야 돼. 예. 야, 근데 확실히 한 번이 부족하다고 느껴진 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지 이름이 잘 이게 익지가 않아. 네, 전태진 예. 익지가 않아. 전태진. 그때는 삼행시 뭐였었죠?
마지막은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이었고요. 전태일 아니고 전태진. 네, 전국에서 이렇게 멋진 분이 뭐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던 거 포인트는 포인트는 태화강. 태화강이 나은 정치. 태화강. 울산을 흐르는 강, 태화강, 전태진. 네네. 그렇게. 전태진. 전태일이랑 김태규한테 치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래, 이건 그런 치면 생각. 안 됩니다. 지금 공천 어마어마하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의 호위무사가 또 한 명 있었어요. 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용? 이용. 네. 그러니까 대표적 윤어게인이죠. 이건 뭐 윤어게인이냐. 그런데 하남 갑에 단수 공천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단수 공천이에요. 예. 네. 자, 그래서 하남 갑 후보자 한번 좀 볼까요? 민주당 이광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용 후보입니다. 여기 민심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총선 때 12페이지인데요. 하남 갑의 조사 결과를 보시면 투표 결과를 보시면은 뭐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추미애 후보가 이용 후보를 겨우 이겼잖아요. 겨우 이겼어. 50.58 대 49.41%였고 와. 지역별로 보면 감일동에서 딱 한 지역만 이겼고 나머지 와. 지역 다 이용 후보가 이긴 지역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뭐 관내 사전 투표하고 재외 투표 빼면 또 거소 선상 투표에서도 이용 후보가 이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일 조사를 했습니다. 제발, 가장 제발. 최근 조사인데 제발. 11페이지입니다. 제발. 네, 이광재 후보가 이용 후보를 8%포인트가량, 8.6%포인트가량 이기는 걸로 나왔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크게 56.4 대 32.4로 많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다행이네. 이길 거예요. 그 이긴 도시 지역 한 군데가 이제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서 인구도 많고 몰표가 나와서 이길 거고요. 사실은 이 지역은 이광재 후보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선거구 획정 다시 해야 됩니다. 저기 게리맨더링 된 곳이에요. 철저하게. 철저히. 원래 저기가 이용 지역군데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그 이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표 나올 만한 것을 완전 뚝 떼가지고 따로 주고 자기 이길 만한 지역을 억지로 하나 만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게 근접성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이 선거구 획정 재조정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이건 뭐 하남갑이 아니라 이용갑이네. 그렇게 보통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천을 뭐 잘했다고 사후적으로 좀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사실 이 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다른 후보가 오는 것보다 또 이광재 후보가 경쟁력이 있고 강원도에서 아름다운 또 양보하고 양보 희생. 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하고 같이 후보하고 같이 러닝메이트로 이광재 후보가 여기서 하남갑에서 열심히 뛰면 네. 승산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는 진짜 이거 아름다운 희생과 양보.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 옛날 낭만파 정치 낭만파야 아직까지 이광재. 남아있는 뭐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2022년 대선 경선 때 잠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만한 정책책을 만들어 가지고 와. 이재명 후보한테 갖다 주고 이제 토론하신 분입니다. 훌륭합니다. 네. 하남갑 공천 받지. 자, 계속됩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면 안 돼요. 네. 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당시의 비서실장이 정진석입니다. 정진석. 근데 이 네. 정진석은 지금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실 갔을 때 네. 연필 한 자루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컴퓨터 PC. 싹 다 치웠잖아. 어. 그거 다 치운 혐의로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정진석입니다. 네. 근데 이 정진석이가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신청했어요. 공천 신청을 했는데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이거를 좀 받아들일 생각이 컸던 것 같아. 오. 윤리위가 이 복당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네.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니까 그 회의는 취소가 됐고요. 정진석이는 계속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본인한테는 좀 악재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김태형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페북에 남겼습니다. 글을. 정진석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자숙과 반성 없이 국민적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부디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날 수밖에 없다. 그 박덕흠 공관위원장 사돈이라면서요, 정진석이. 맞아요. 네. 이해 당사자예요. 네.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너무 이러니까 사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빨리 망해야 된다. 너무 개판이다. 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 일이다. 안 국민의힘도 되지. 갑자기 윤어게인 하던 사람들도 윤석열이 날아가다 보니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요, 막. 네, 그래서 정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다들. 네. 이게 충남이 천안, 아산, 당진 여기가 이제 인구의 한 100만이 되고 인구 한 60% 정도 되는 곳이에요. 부여 공주 청량이죠. 정진석을 공천하면 여기 젊은 사람들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 국민의힘 표가 뚝 떨어지는 거죠. 김태형은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는 도지사 선거 무조건 진다고 생각합니다. 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김태형 같은 경우에는 예비 후보 등록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요걸로 지금 볼모 잡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어? 전환길이 있죠. 전환길이가 계양을에 나온대. 아니 계양을. 출마를 한대요? 계양을로 이제 출마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와. 무소속으로 맞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보도 있었지? 출마 계양을. 검토하고 있다. 어지러지하다. 어지러지래. 와. 국민의힘은 물론 이제 계양을에 어떤 사람을 단수공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으로 전환길이 계양을에 나간대. 계양을. 전환길까지. 요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요거는 나가는 건 제가 막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약간 좀 대표성과 상징성도 있고 그래. 바람머리 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바라보시는 게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만 좀 언급해라.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인데 아까 대구 조사 조금 평상시랑 다르게 튀었다고 그랬잖아요. 한길 네. 리서치가. 근데 원래 한길 리서치는 제가 잘 아는 회사예요. 역사도 오래된 회사고. 근데 한길 하면 전환길이 떠오르나? 왜 그렇게 조사가 튀었을까? 그래서 싶고. 잘 나왔나? 그래서 누가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전환길 출마한다고 하니까 일리 있는 얘기다, 근데. 한길 리서치 요거는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그냥 의미 없습니다. 언어 유희 잠깐 한번 해봤고요. 뭐 여하튼 전술적으로 보면은 이용 후보라든지 정진석 후보라든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석패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보면 공천을 주고 싶겠죠. 근데 다른 지역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중도 확장을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김태훈 후보 같은 경우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는데 지금 말 못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있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수도권의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그렇고. 또 빠뜨리는 게 있는데 공주 부여 청량이 우리 민주당 후보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박정현 후보라고 부여 군수를 했고 그래도 부여 군수하면서 실적을 많이 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당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부산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저 시간 관계상 네.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경광. 아니, 부산이랑 평택을 되게 취재를 많이 해왔는데. 평택은 오늘은 안 왜 돼. 조국 대표님이 안 돼, 안 돼. 나오죠? 평택은 건들지도 마. 평택은 안 돼. 그 내일 우리가 다시 합니다. 하나 내일. 말씀드릴 거. 내일. 조국 대표님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사실 평택이 다자구도냐 양자구도냐를 관점으로 두고 사실 봐야 되는 지역이에요. 단일화 이슈? 네, 단일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수 지역에서는 제가 황교안 대표를 얼마 전에 통화를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이동 후보한테 자기가 단일화 하자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온다. 황교안이 단일화를 원해? 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답이 안 온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답이 안 왔다. 이거는 네. 그동안의 그 세간의 평가와는 너무 다른데. 네, 근데 플러스 제가 봤을 때 유이동 후보가 답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이슈를 받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거긴 단일화가 있구나.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단일화여야 되겠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1+1이면 최소한 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1.5도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박민식과 한동훈이 붙었을 때 나중에 가면은 표가 몰릴 거란 말이에요. 사표 심리 때문에. 근데 이 황교안 후보의 지지층은 마니아층이거든요. 그렇지. 거기 아예 달라. 시장이. 그렇죠. 시장이 달라. 거기는 이제 뭐 사표
방지 이런 거 없어요. 없어. 그냥 인기 투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네. 말씀드립니다. 많이 하지. 거긴 아예 달라. 그 분석은 아예 다른 툴로 해야 됩니다. 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 요거 얘기하니까 우리 조국 대표님이 크게 웃으시네요. 아니 제가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조국 대표님은 만나면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나 해도 되나요? 지금 할 거예요? 나가면서 하면은 그 뭐 별거 아닌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기 전에 네. 청첩장을 조국 대표님한테 드렸어요. 아내를 통해서. 네. 아내가 저희 PD입니다. PD. 네. 아내가 그 프로그램 아내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조국 대표님이. 네. 근데 청첩장 드렸는데 아마 조국 대표님이 오해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아내가 자기랑 결혼한다 얘기 안 하고 박형박 기자가 전해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청첩장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오해를 좀 풀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소소한 없어가지고 얘기는 너무 개인적인 매불쇼를 얘기. 너무 강하게 하네. 야, 죄송합니다. 매불쇼를 이거 꼭 깜짝이야. 제가 꿈에도 나와가지고 이거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너 생각했어요. 나가 이거. 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어느 한 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진짜 개인적인 네, 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평택을 지금부터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박형광 기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네, 고맙습니다. 민심 미터는 계속 앉아 네네, 계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네. 네. 자, 드디어 이 조불쇼의 그 주인공이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네. 평택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후보입니다. 조국 후보 담백하게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매불쇼 몇 번 출연도 안 했고 매불쇼 패널들이 저 조롱하고 공격하는데 바쁘던데 왜 여기를 그 조불쇼라고 부르는 겁니까? 정말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그렇게 또 인사를 해주시니까 요 얘기는 잠깐 좀 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네. 네, 진짜 아, 들었어요. 지난 내란 직후까지는 조국 후보가 매불쇼와 함께 했었습니다. 내란 직후까지. 그쵸, 내란 네. 전에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 함께 했었고 내란 직후 내란과 함께 싸울 때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대법 확정 판결이 나면서 이제 수감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네. 정권이 바뀌고 사면으로 이제 출소가 됐습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매불쇼에 나온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 매불쇼에 출연을 했는데 매불쇼는 조불쇼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제가 소유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담담히 받아들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네. 뭐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서 저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한 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일종의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최욱 씨가 진행하는 거 공평 무사하게 진행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약간만 좀 우호적이거나 우호적인 좀 한 적도 없어요. 아니, 네, 한 적도 없어 저는. 오케이. 네. 그런 뉘앙스의 패널이 와서 발언해도 그에 대해서 댓글이 붙고 하는데 저는 과거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뭐 노무현이다, 뭐 찐 뭐 문재인이다 이러면서 갈라치기 하는 행태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그래요? 농담한 겁니다. 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와. 네. 네. 지금 평택에서 바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마치고 바로 가야 됩니다. 무지하게 바쁘실 텐데 일단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매불쇼에 진짜 그야말로 너무너무 오랜만에 출연을 하셨으니까 일단 인사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매불쇼 시청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평택을에서 재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제가 뛰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에 비해서 조직세가 많이 약합니다만은 제가 뚜벅이 유세를 하면서 하루에 뭐 10,000보, 20,000보 걸으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그 마음을 받아서 꼭 3표 차로 당선되고자 합니다. 네. 그 조국 후보님. 예. 조국 후보님이 조국혁신당을 창당할 때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창당할 당시였습니다. 민주당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진짜 무조건 질 거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기간이 뭐 언젠가 또 선거를 또 치러야 되고 그럴 테니까 그때마다 참 힘든 길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시민 선배, 유시민 네. 작가님은 저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고요. 제가 네. 오랜 친교가 있으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민주당과 싸우진 않습니다. 항상 연대 단결해왔고 그러나 민주당 후보 또는 민주당의 정책과는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한다.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 마음이고 네. 예컨대 과거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라거나 최근에 있었던 공소청 중수청 법안 같은 경우 1안, 2안 정부 법안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3안, 즉 대통령이 개입해서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이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 상당수 의원들은 침묵하거나 그 1, 2안을 옹호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 입장이 맞았잖아요. 그런 네. 걸 가지고 민주당과 싸운다고 하면서 여기를 조불쇼라고 말하는 건 틀린 일이죠. 당사자가 좁으셔라고 하니까 이게 또 색다르네요. 네. 제가 그러면 아직 돈 벌어서 인수해야 되나 싶긴 하네요. 자, 그러면 그 조국 후보를 향한 뭐 여러 가지 비판과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거는 뭐고, 뭐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당사자니까. 가장 억울한 건 뭐고, 가장 뼈 아픈 건 뭡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 중에 가장 억울한 것 중에 하나는 네. 뭐 당장 저의 지금 평택을에서 뛰고 계신 김영남 후보가 조국이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과거에. 네, 과거에. 그러다가 요즘에 논란이 되니까 자신은 조국 일가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셨는데 그건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김영남 후보가 자신 있으시면 다음 매불쇼나 등등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조국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다를 그대로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바로 법적 문제가 되거든요. 네. 본인은 거짓말 안 하시고 문제없다 하셨으니까 그 말 그대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억울한 비판 중에 하나고. 사모펀드 건으로 제가 도배가 되었고 2019년에 제가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공격했던 분들이 아주 많았고 전 주가 조작 세력으로 단 한 번도 기소가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공직자윤리법으로 기소됐지만 다 무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배우자 같은 경우도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횡령 다 무죄 났고요. 네. 다른 차명 계좌로 유죄 났거든요. 전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네. 그게 자신 있으신 분은 그 말 그대로 나와서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네. 선거 기간 시작됐으니까. 네네. 뭐 그게 좀 그러네요. 근데 그거 이미 저는 다 지나갔고 그 점 가지고 따따부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뼈 아픈 비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저는- 이거는 진짜 솔직히 나 좀 아프다. 네, 제가 2019년 이후로 이제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고 또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해가지고 제가 시민언론 민들레가 세어보았는데 그 시점에서 한 12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여러 번 더 했기 때문에 최소 15번쯤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사과하라 요청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당시에. 또 한겨레 신문에서도 사설 통해서 사과 요청해서 사과를 다 했고요. 그거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 당시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교수로서 저희 그 자식에게 다른 당시 시점에 청소년들이 얻지 못한 각종 인턴십 기회, 제가 아는 사람 또는 뭐 저 직접 간접적 그런 걸 통해서 제공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한 바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인정해갖고 또 사과하라면 또 사과할 것입니다. 저는 네. 공인이 된 이상 어떠한 검증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저에 대해서 그 비난할 수 있다고 보고 네. 그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저는 인정할 거 인정하고 사과할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그 뭐 내로남불 프레임과 네네. 관련한 네네. 부분에 대한 입장을 또 말씀하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가장 뼈아픈 비판이다. 그렇죠. 제 스스로 흠결이고 성찰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네. 법률적으로 따질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다. 네. 그 시점에 뭐 저는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뭐 저의 배우자의 표창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네. 일단 그건 얘기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일단 그 넓게 봐서 제가 한 16번 사과를 했고 앞으로도 그 점에 있어서는 사과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근데 그 점을 가지고 다투어야 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네. 지금부터는 정치인 조국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힘 제로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또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와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뭐 많은 분들은 김용남 후보를 이제 지지를 할 테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국힘 제로에 그 동조하는 분들, 이분들은 조국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줘야 될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나 조국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 민주당 의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 한 명을 국회에 넣는 것이 중요한지 안 그러면 조국이란 정치인을 국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게 중요한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영남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저 스스로도 검증 받아야 되고 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의원께서 이제 국민의힘 시절에 네. 저는 김 의원께서 국민의힘 계시다가 민주당 합류한 거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친다고 박수 칩니다. 네네. 근데 국민의힘 시절에 세월호 법안에 반대한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서 세금 낭비라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시위한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백남기 농민 돌아가셨을 때 이게 불법 시위로 인한 그 지역적 사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세 사건에 대한 평가와 완전 반대입니다. 네. 저는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그런 말씀 하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건 과거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아, 네. 민주당에 입당하시고 난 뒤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네. 이분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난 뒤에 이 이재명 정부는 검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정부입니다. 네. 핵심적 시대 과제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민주당원이 되고 난 뒤에 예컨대 저희 당의 박은정 의원과 논쟁을 하면서 수사 지휘권, 검사의 수사 지휘권 부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루었던 수사권 조정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하셨어요. 그다음에 검사에게 보안수사권 문제 줄 것인가 큰 논쟁인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검찰 개혁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세 번째 뭐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청 법안, 중청 법안 1안, 2안, 3안 나와서 최종적으로 3안으로 되었고 저와 조국혁신당은 1안, 2안은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부 법안, 즉 폐기되었던 1안, 2안이 옳다고 하셨어요. 이 점은 논쟁을 해야죠. 왜냐? 네. 6.3 선거 이후에 바로 이 검사의 보안수사권 유보를 줄 것인가를 둘러싸고 형소법 196조 개정이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은 보안수사권 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원을 포함하여 민주진보 진영의 유권자분들께서는 향후 진행될 검찰개혁 등 각종 사회개혁에서 어떤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는지 맞는지를 판단을 해야죠. 네. 저는 당연히 제가 김용남 후보보다는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허위 사실을 뭐 얘기하거나 비방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분이 지금까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 오셨던 바입니다. 네네. 그거는 밝혀야 된다.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우리 아까 민주당원 또는 뭐 넓은 의미의 민주진보 진영의 국민들이 많이 계신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당적이 민주당이면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과거의 발언이나 또 현재 소신이 반개혁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게 면죄부가 이루어집니까? 또는 당적이 민주당이 아니면 반대의 일이 발생합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용남 후보의 이제 과거 입장과 관련해서 사과 요구를 하셨는데 사과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문제 삼지 않는 건가요?
저는 이제 과거에 이태원 이런 문제가 이태원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뭐 백남기 네. 용민 같은 경우는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를 대국민 해야죠. 사과를 만약에 한다면 전 뭐. 사과할 용기를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많죠.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께 사과하고 네. 현재 민주당원이시잖아요. 민주당원에 부합된 행동을 하셔야 되고요. 네. 저희가 사과를 요구한 거는 저한테는 저에게 주가 조작 세력의 정점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국민의힘 시절에 대변인이 있다 보니까 그런 발언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틀린 게 없다 이런 말하는 건 좀 과하죠. 네. 그때 제가 국민의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술 넘어가면 되시잖아요. 네. 그것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김용남 후보가 지난번에 매불쇼에 나왔었어요. 네, 네.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나에게 먼저 하지 않으면 나는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인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거티브 절대 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좀 아름다운 경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확인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체육 네. 앵커 말에 네거티브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프레임이거든요. 네네네. 모든 선거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죠. 네. 검증하지 않고 물론 허위 중상, 뭐 그다음에 조작, 뭐 흑색 선전 그건 네거티브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우리 검증 안 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죠. 네. 그러니까 허위 중상을 했다. 뭐 이거 조국이가 살인범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렇죠. 김용남이 뭐 어떤 뭐 성추행범이다. 그 정말 나쁜 짓이죠. 네네네. 공인으로서 자신이 했던 과거의 언행, 그 다음에 검찰개혁이나 각종 사회개혁 관련해서 자신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검증받아야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네거티브라고 말하면서 검증을 네거티브라 말하는 것은 그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특정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프레임이죠. 네. 그건 동의를 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보안 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관련해서 방송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마 거의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지금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도 보안 수사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시죠. 소수지만.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의 성격이 일종의 연합 정권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검찰 개혁 말고도 사회 경제적 개혁 관련해서 입장이 다른 분이 많습니다. 네. 그건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정책에서 의견차가 강온 좌우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검찰 개혁 문제는 그거와 성격이 다른 과제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그 정권과 싸워서 무너뜨렸어요.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싸워서 감옥 가서 무너뜨리고 난 뒤는 군사 독재가 완전히 일어날 수 없도록 발본색원 했거든요. 네. 우리가 독재란 말을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닙니다. 검찰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럼 검찰 독재가 부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고 모든 최상위의 과제입니다. 그 점에서 그 민주당 안에서도 보안수사권을 인정해 주자고 말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으나 네. 대통령을 포함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 그 대통령 국정과제 등에서는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이제 뭐 매불쇼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은 네. 최욱 앵커께서도 보안수사권의 그 남용에 대한 예 여러 번 드신 거 제가 방송 본 적이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이거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보안수사권을 저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을 원칙으로 하고 매우 예외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법률가 출신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매우 극도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보안수사권을 인정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 김용남 후보의 의견입니다. 소신입니다. 그거는 네. 뭐 저의 주장이 아니라 네. 말씀하신 게 다 있기 때문에 게다가 심지어 수사 지휘권까지 부활하자고 하셨어요. 이거는 검찰 독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윤석열 같은 정치 검찰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적 1차 과제입니다. 이 점은 민주당에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는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님들, 예컨대 양부당 의원님 같은 경우도 내가 생각 잘못했다. 네. 이제는 없애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매불쇼를 자주 보지 않는다는 말씀은 굉장히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네, 달콤해요. 아, 오늘 가장 큰 쾌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 함께하는 분들도 숨죽여서 보고 있네. 맞아요. 이게 네. 좁을 쇼가 아닌가. 요놈들도 아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공소 취소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이따가 여쭤보려고 말 나온 게 먼저 할게요. 네네네.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공소취소 법안 이번에 특검 법안에 포함시켜서 제출했고 그걸 법안 자체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의정 국회망에 안 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사실은 공소취소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접니다. 네. 기록을 찾아보시면 작년 9월에 제일 제가 먼저 얘기했고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만든다 그럴 때 그거 안 된다. 재판중지법 안 되고 공소취소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후로 청와대에서 재판중지법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재판중지법 접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공소취소를 계속 주장해왔어요. 네.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법안을 냈고 저는 물론 시기와 방법 경로는 법안은 좀 세밀하게 다듬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걸 봐서는 저로서는 이거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뒤의 일이고 네네. 그냥 공소취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공소취소 이 사안은 대장동 사건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며칠도 안 됐죠. 국정조사 통해서 각종 조작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분노하게 됐고. 그렇죠. 과거 이제 50 청문회 비슷하게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것처럼 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지금도 공소취소의 방법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특검법 방식이냐 뭐 그건 차치하고. 네네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김용남 후보께서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당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배임을 했기 때문에 무기징역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과거에 물론 네. 이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침묵하시고 있는데 네. 저는 공인은 특히 선거에 나온 공인은 자신이 과거에 발언 중에 잘못된 건 잘못했습니다. 네. 내가 그때 이래서 이랬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죠. 네. 지금 답을 안 하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죠. 지금 가장 최근에는 공소취소, 좀 더 가까이는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더 거꾸로 가게 되면 보안수사권 등등에 있어서 이 민주당 당원이 되시고 난 뒤에 김용남 의원이 밝혀오신 자신의 소신은 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보안수사권 안 된다. 공소취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수청 법안, 공소청 법안 이래야 된다는 게 결과적으로 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과 맞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어떤 사람이 특정 선거 시기에 당적이 A이기 때문에 무조건 옳고 어떤 사람은 그 특정 시기 특정 선거에서 당적이 B이기 때문에 공격하고 그 B가 출연하면 조불쇼가 되는 겁니까? 그 조불쇼 좀 그만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측면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자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당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당을 옮겨서 이런 정당이 오면 그 정당을 거스를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당을 옮겨서 과거에 했던 발언 일일이 다 그걸 설명하기가 또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당을 옮겨서 이 정당과 함께하는 노선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봐줄 측면은 없을까요? 전 그렇게 봐주고 싶은 것은 참 선의를 너무 가지고 선해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많은 정치인들 당적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계열 또는 보수 정치인들이 반대쪽 진보 또는 민주 진영으로 옮겨오는 거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너무 그거 당연한 거죠. 아직도 윤어게인 하는 애들보다 정신 나갔기 그런 애들 때문에 다 이쪽으로 오는 게 저는 낫죠. 소멸돼야 할 네.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든 어디든 오는 게 맞고 네.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하고
제가 좀 과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 우리 독립운동 하셔서 훈장 받으신 분들 중에서 유공자분들 중에서 출발은 친일파가 계셨어요. 친일파다가 안 된다 해서 독립운동 하시고 지금 우리 다 독립운동 유공자분이 계십니다.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사람 보고 너 옛날에 친일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친일을 하다가 독립운동으로 넘어올 때 자기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 했어요. 네. 그게 너무 당연하다. 이게 일반 사인은 네, 보통 네. 시민은 이제 내가 A 정당 지지하다가 B 정당 지지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난할 수 없는데 알겠습니다. 공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인은 공적 발언과 공적을 행동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네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논쟁해야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그 팩트의 문제와 정치 노선의 문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거에 저는 타당에 있더라도 실제로 뭐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이런 것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한 거는 섞어대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정치인이 당적을 바꿨다고 해서 그런 일륜적인 것에 대한 시각의 행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건 이제 보편적 저는 이 부분에 가치니까.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이든 뭐 네. 전에 지적하셨던 이모 의원이든 이거 끝까지 정치인은 상처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거 끝까지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분 중에 검찰개혁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노선의 차이니까 이거는 이제 김용남 의원하고 이제 대표님하고 또 생각이 논쟁을 다를 수 해야 될 있고. 부분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다를 수 보여지고요. 있고 거기에 따라서 투표를 또 달리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정당은 동의합니다. 이제 말씀에 어쨌든 동의합니다. 이제 정당의 당의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버리고 네. 버리는 절차를 본인도 거쳐야 되고 민주당 의견에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당적이 있으니까 이제 김용남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순서로 봐야 되고 당연하죠. 이제 네. 이제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대표님은 그냥 지금 민주당에 오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든가 민주당 내에 이른바 검찰개혁 노선, 사법개혁 노선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견제, 논쟁 이런 것들을 지금 상생적으로 하시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같은 당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민주당? 넓게 봐서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넓은 민주진보 진영의 큰 지붕 안에 사실 핫단 얘기 있죠. 그만해. 다음에. 아니. 아우, 나 이 말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뭐 박평론가님 말과 말고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일부가 합당을 정청래법 합당 제안하셨잖아요. 근데 합당이 아예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민주당 내부의 분란 속에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합당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때는 합당을 반대해놓고 제가 이제 그때는 합당을 반대해놓고 지금은 조국은 민주당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대통령의 말씀이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 조건이라든가 논쟁해야 될 거리 없는 합당인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입니다. 합당 끝났고 앞으로 6.3 이후에 8월 전대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합당 논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 제 말은 그래서 교수님! 나 좀 살려줘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제 제가 이거는 짚어야 되는 게 저도 이제 합당 반대론자로 몰려 있는데 합당 반대론자가 아니라 다른 게 없는데 뭘 특별히 해야 될 게 없고 조건을 걸어서 토론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뭐 특정인을 말씀해서가 아니라 그 네. 시점을 돌아보면 아이고. 그 시점에는 절대 조국은 빨갱이다, 토지공개념 빨갱이다 하면서 아유, 합당 반대를 하신 그렇게 분들이 반대하신 분들 이상한 분들이 그래. 그땐 네. 그렇게 하셨어요. 있었죠. 그리고 저하고 정청래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압니다. 이야기 예. 네. 그렇게 하고 저하고 정청래 대표가 밀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후보님. 합당을 못하게 했어요. 후보님. 해놓고 알았어요, 지금 후보님. 뭐라 그러냐면 후보님. 아니 왜 알았어요. 지금 후보님. 왜 같은 당인데 참.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 후보님. 제가 아주 그냥 좀 사사롭게 하나 예.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후보님이 뭐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데 예. 후보님은 후보님에 대한 비판을 뭐 물론 누구나가 내 비판은 다 싫지. 근데 유독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편해 하신다라는 의견들이 좀 존재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예를 네, 들어서 네. 뭐 과거에 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길을 가던 사람들도 조금 비판하면 뭐
SNS 친구를 뭐 끊는다든지 뭐 그런 이제 여론이 좀 존재하더라고요. 오신다고 해서 막 여론 취합을 좀 해봤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좀 기억이 없습니다. 네. 제가 SNS 친구 끊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허위 주장을 올린 분들은 허위 끊었습니다. 주장. 네. 그리고 저나 저희 가족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분들, 이제 그분들과 친구를 맺어야 됩니까? 제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진 않다는 예, 거군요. 아무튼. 물론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2019년 이후에 뭐 우리나라에서 비판의 양으로 봐서는 네. 아마 1등, 2등 그건 다를 맞습니다. 정도로 받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비판한 분들에게 사적으로 해코지하거나 네.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공인으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감당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걸 가지고 뭐 우리 뭐 꽁황이니 우리 박 교수님한테 제가 뭐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런 네. 공격성 비판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네. 잠깐 좀 민심 잠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택을 재선거 후보자 얼굴부터 잠깐 쓱 한번 볼까요? 요렇게 이제 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진짜 와, 여기가. 치열하다. 예. 진짜. 요 하나만 잠깐. 요렇게까지 어마어마한 경쟁 구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하셨습니까, 후보님?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거든요. 저는 뭐 볼 때. 제가 그 뛰어들기 전에 김영남 후보는 결정하시기 전이었지만 유이동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원래 저부터 뭐 5파전 된다고 상정하고 뛰어들었고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도 다자구도 하에서 3% 이기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구도는 전제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심 한번 좀 살펴보죠. 조 대표님, 예. 위험 요인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회 요인부터 뭐 들으시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옆에 계시니까 좋은 소식부터. 편하게 하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좋은 소식. 네, 인천일보가 이제 여론조사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5페이지에 보시면 범여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조국 대표님이 김용남 의원님을 소폭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단일 후보 적합도? 네네. 단일 후보 적합 범여권. 만약에 이제 1대1 구도가 될 경우에는 보수도 단일화해야 되고 진보도 단일화해야 되니까 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이제 네. 약간은 이제 아픈 소식일 수 있는데 좀 아픈 소식. 바로 4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체 다자 구도에서는 김영남 후보가 조금 앞서기 예, 시작했습니다. 네, 결과가 맞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이 지역에서 이제 높잖아요. 아무래도 네. 조국혁신당보다는 당 지지율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5월 1, 2일 조사한 거고 그 전에 조사한 내용은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격차가 이제 그보다는 좀 작습니다. 김영남 후보가 28.8%, 그다음에 유이동 후보가 22.5%, 조국 후보님이 거의 비슷한 22.2%, 적극 투표층에서는 조국 대표님이 이제 2위로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네. 그 이전 조사에서는 조국 대표님 좀 앞서는 조사도 있었는데 호칭을 좀 후보로 부탁드릴게요. 네, 조국 후보님. 네. 그래서 초반에는 조국 후보님이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뭐 1위를 달리는 조사들이 있었고 이제 점점 김영남 후보 확정이 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또 없고 김영남 후보님이 또 달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승했다. 근데 이제 범여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조국 후보님이 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심을 보셨는데요. 저는 이제 여러 언론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던데요. 최근에 뭐 제가 오차범위 안에서 1등한 것도 있고 뭐 2등한 것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뭐 이택수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시점에 여론조사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두고 보시죠. 어. 한 달쯤 뒤에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김영남 후보가 최근에 확정되면서 민주당 그 당원들의 결집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물론 그 전에 민주당에 대한 강한 지지율 이게 이제 일종의 그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걸 받고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조직세가 뭐 민주당에 비해서 한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응답률 등에 있어서도 비교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뚜벅이 유세를 한 지 한 뭐 2, 3주밖에 안 됐는데 저는 뭐 김영남 후보보다 먼저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평택에 와서 뛰고 있는데 매일매일 이 민심의 역동적 변화가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좀 과장해서가 아니라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뛰어들기 전까지는 평택을은 조용한 정치 구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뛰어들면서 이 민심이 요동치는 걸 느끼고 평택이 아주 넓은 땅입니다. 거기서 도시지역, 고덕 도시지역부터 해서 서쪽에 서평택의 약간 농촌 지역까지 정말 제가 경로당을 찾아갔는데 한 80대 어르신이 저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면서 다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지역 말고도. 그러면서 논쟁도 하시고 그 경로당 작은 데서 누가 좋아 논쟁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겨우 시작이고 현재 여론조사는 응답률로 생각하게 되면 민주당 지지율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예컨대 시장도 현직 시장 후보들이 여러 명 계시고 현직 시의원, 도의원, 예비 후보도 많이 계세요. 조직들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잘 받게 되고 저희는 몇 명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큰 판이 바뀔 것이라 보는데 저는 황교안 또는 유이동 이런 사람들은 쭉 빠질 거라 봅니다. 현장에서 보면 네. 우리 아까 이게 유이동 후보 나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또 국민의힘 찍었다고 하시고 또 평택 토박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난 지금까지 유이동 찍었어. 그런데 3선 그분이 재보궐선거로 1선을 했기 때문에 3선 10년을 해줬는데 해놓은 게 없어. 난 절대 유이동 안 찍어 이러세요. 여러 명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뭐 그렇게 주변 곧 빠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유이동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고 제가 유이동을 빠지게 만들 것이고 유이동이 빠지는 만큼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훨씬 중요할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보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후보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짧게 질문 딱 2개만 드리면서 네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짧게. 이거는 뭐 김용남 후보에게도 드렸던 질문인데 어찌됐든 저의 최대 관심사는 평택 을에 한해서 유이동 후보를 막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 조국 후보는 무조건 단일화만큼은 꼭 하겠다. 또는 나는 무조건 단일화만큼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이동 후보를 막을 수 있다면. 전 정치 영역에서 무조건 한다, 무조건 안 한다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단일화를 말하는 게 매우 공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 단일화 문제는 지금 예컨대 저와 김영란 후보가 만나서 이렇게 뭐 서로 합의를 하고 룰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승리할 네.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요구도 없고요. 네. 그리고 저는 평택 민심의 흐름, 그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네.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을 저는 평택 시민들이 만들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 각각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평택 공약으로 교통 공약을 1탄으로 내세웠습니다. 교통. 네, 교통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네. 기자회견 하기 뭐 하루 전날에 공부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평택 경우는 동평택이건 서평택이건 도시 쪽이건 농촌 쪽이건 모두 교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취재원 기자들이 한일 같이 하는 말이 저보고 오늘도 그렇게 취재 인터뷰를 했는데 왜 조 대표께서 교통공장 냈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요.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평택 그러면 수도권이고 경기도고 그래서 교통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와보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고덕 쪽 같은 경우는 거긴 평균 연령이 한 40세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삼성전자가 와 있고 거기를 통해서 미군들이 들어와서 팽성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KTX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정부가 약속을 했어요. 미군 기지를 팽성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KTX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18년간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랬어요? 네, 그 답을 몰라요, 서울에서는. 저도 몰랐었죠,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이제 그 영등포에서 새마을을 타고 그 평택역으로 갈 수 있지만 그 매우 느리죠. 그래서 외부에서 바이어가 오거나 미군 관계자가 오거나 삼성전자 관계자가 오거나 할 때 그 차를 타고 오거나 안 그러면 평택역으로 와서 다시 택시 타고 한 40분, 50분 가야 돼요. 네. 엄청난 불만이 있고 서평택 지역은 좀 농촌 지역인데 거기는 어떤 정도 하면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옵니다. 오. 이게 서울 분들은 버스 할 오. 때 앱으로 시간 딱딱 맞춰 타시죠. 네. 네. 1시간에 한 대 올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놓치면 그걸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놓쳐버리면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못 타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읍이나 면 바깥으로 못 나가는 상황을 호소하세요. 저는 이 교통 문제를 그래서 넓게는 동서를 막론하고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그 아주 고급 버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종에서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그 네. 전체로 원형으로 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동쪽은 KTX 경기 남부역을 꼭 만들겠다는 게 제 공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회로 들어온다면 잠깐만요. 네. 네네. 아, 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유이동 등 이 지역구 의원들은 뭐 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안 했잖아요. 제 말이 그러니까 그겁니다. 이들은 못한 거를 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 네. 아니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할 것 같은데 네. 왜 그들이 못하던 거를 조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밝혔는데 밝혔어요? 일단 유이동 후보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KTX건 제가 말한 그 세종시 시스템의 광역버스 체제든 간에 평택의 교통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상임위 등의 질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아 우선순위가 밀려 있다고 질문 자체를 한 바, 부서 대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계획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최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국토부와 LH 평택시가 서로에게 핑퐁을 해서 미뤄왔습니다. 저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할 생각이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예, 국회로서 당장 해야 될 일은 6.3 선거 이후 바로 문제가 될 게 형사소송법 검찰소송법 개정입니다. 196조. 검찰개혁. 검사의 보안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준다면 어느 범위에서 줄 것인가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는 경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확고한 입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국민의힘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이제 갈릴 것이거나 침묵하실 것인데 저는 이 문제를 하지 않으면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문제도 만만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확고하게 할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는 제가 창당을 하면서 저의 기치 중에 하나로 내세웠던 게 신토지 공개념, 사회권 강화, 그다음에 주택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짓는 것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전문 영역 같아서 나중에 당선되면 여기 와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하는데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네. 지난번에 김용남 후보도 나왔고 네. 오늘 이제 조국 후보가 또 나왔습니다. 두 후보가 또 매불쇼에 노크를 한다면 또 한 분을 모시면 한 분 또 모실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양자 토론해 주시죠. 아, 그것도 좋고요. 네. 그때는 두 분에게 다 불편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최대한 좀 세상에 그렇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으쌰 경쟁. 요거를 좀 원하는데 네. 그것도 그럴 수는 없겠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단일화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평택이 한국 사회의 유권자 지형에서 정말 저는 근본적이고 좋은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가 끝까지 1, 2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단일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지금은 단일화 요구도 없어요. 네. 실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은 뭐 조불쇼 얘기는 없겠지. 오늘 뭐 그럴 게 없잖아. 그래도 공격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도 네. 약간 또 좀 미안한 느낌도 있어요. 저를 출연 네. 이제 뭐 진짜 엄청나게 오랜만에 출연시켜 주셨는데 네. 또 조불쇼 공격하면 또 출연 안 시켜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사사롭게 하진 않는데 네. 뭐 조불쇼를 내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마치 그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가 무슨 뭐
세상에 절대 악도 아닌데 내가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이런 해명도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관계가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조부쇼라고. 조부쇼가 또 아이고. 놀랍게도. 알겠습니다. 아유. 자,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3부 아주 또 꽉 채워져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2부, 3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